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이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설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와.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와.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감금은 통제가 아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목적이어야 돼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인들의 인권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입니다. 그는 광인들도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처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벌써 이제 뭔가 희망찬. 그가 1795년에 프랑스 여성 수용소인 살페트리에 병원, 그래서 원장이 됐어요. 이곳에는 무려 7,000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 와. 근데 환자들이 묶여 있고 막 어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피넬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럼 뭘까요? 풀어주었어요.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와. 이건 피넬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정신질환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아, 당시 이에 대해 피넬이 병원을 방문한 한 인물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대가 저 야수들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 한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 광인들을 진정시키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공기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설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소. 자,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난 다 이해가요. 두 사람의 그쵸.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네네. 피넬은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도덕적 치료를 큰 병원에서 하고 또 밀어붙이고 했기 때문에 일종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수용소로 이런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드디어 미치광이 광인으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들이 좀 관리받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와. 교수님, 근데 이전까지 그 수용소에서 황당한 치료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넬의 치료는 어떻게 달랐나요? 그러면 풀어주는 거 말고 뭘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시 피넬이 했던 치료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원인을 찾아서 상황극을 한번 하는. 연극 치료? 예를 들면 자신이 단두대에 보내질 것이라는 이상한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피넬은 그 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연극을 계속 시켰대요. 또 12년 동안 스스로 난 예수다 라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이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대요. 뭐였을까요? 설교? 설교? 바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했대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위한 분별력을 회복했다고 해요. 와. 결국 중요한 거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관찰된 걸 어떻게 바꿔줄까 하는 1대1의 치료를 야, 생각했던. 7, 8천 명 어떻게 그렇게 다 했지? 그래서 그의 이런 관찰은 일부 환자에게서 독특한 증상을 발견한 계기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내겠습니다. 피넬은 이해력이 충분한 상태임에도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환자를 이것으로 지칭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혜성 씨. 천재. 천재. 지니어스다. 아, 혹은 영재. 혜성 씨 오답입니다. 혹은 예, 지원 씨. 사이코패스. 바로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사이코패스? 역시 형 사이코패스. 나 좀 그쪽 재질이 있어. 사페 가체질이 있으신. 아, 사페 역시.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필립 피넬이 처음 만든 단어라고 해요. 그때 만들어졌구나. 사이코패스. 와, 그렇구나. 교수님, 근데 네. 이 사이코패스를 정신질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이게. 지금의 현재 정신과 진단 분류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가장 유사한 건 반사회적 인격 장애. 또 그것도 들어보셨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죄책감이 없고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법과 도덕. 우리가 정해놓은 이렇게 룰이 있잖아요. 이걸 쉽게 탁 넘어가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적 행동이 되게 청소년기 시작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까지 꾸준하게 일어나고요. 가족한테만 막 나쁘게 굴다가 회사 가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되게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 사이코패스 하면 각종 이슈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34살 유영철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경찰은 납치 살해 용의자로 38살 강모 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온라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에 유기까지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23살 정유정. 범행 이후에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도로 근처에 있는 풀숲에 버린 거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는데?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그 니하고 관련이 있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니가 죽였어? 아니. 그럼 지 혼자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지금 네 아빠한테 한 말 그대로 하면 형사들이 믿을 것 같나? 안 믿지. 안 믿으려고 하겠지. 아유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요.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한 15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40점 만점에. 근데 28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 정도가 나온 거면은 정말 높은 수치라고 봤어요. 네.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하면 꼭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환경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같아요, 환경. 난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쌓였어요. 그래도 이건 상당히. 왜냐하면 정말 너무 특징적인 증상들,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게 현재의 정설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진짜 사이코패스 들의 뇌를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과 확연히 다른 점이 발견되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와. 많이 다르네. 뭐가 엄청 공간이 있는데요? 그쵸. 저 시꺼먼 게 뭐예요? 저 공간 아니야? 빈 공간 아니야? 뇌가 없네요. 아니 사이코패스는 빈 게 너무 많아서 뇌가 없네요. 근데 특정 영역이 좀 없긴 해요. 특히 어느 부분이, 위 앞부분이 특히 비어있죠. 그러니까 뇌의 전두엽이랑 우리 앞부분이. 공감 능력? 예, 전두엽의 감정, 지금 스텔라 씨 얘기한 공감 능력, 실행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데 이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사이코패스의 성향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역으로 추적해서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확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이코패스가 또 살인을 저지르거나 중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그렇죠. 설민 씨. 네. 그럼 사이코패스는 이 범죄자라는 오해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대체 왜 생긴 거죠? 사실 그 오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에 따르면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00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에요. 번디는 지속적으로 대범하고 아주 충격적인 기행을 저질러 나갔죠. 이런 어떤 번디의 특성 때문에 사이코패스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관련돼서 유명한 또 영화가 있어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양들의 침묵에서 하니발이 이 번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하면 범죄자다 이렇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피내를 필두로 수용소에서 도덕적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정신질환을 다루는 움직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1890년대에 이르면 이제 드디어 병원의 한 진료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기초 이론을 세운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밀 크레펠린이죠. 수염을 많이 그리셨네. 예.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의 종류를 신경증, 아까 말한 열성 정신병, 지적장애, 조현병, 우울, 조울 대략 한 13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이게 분류는 지금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라고 보면 이 사람이 한 방법이 재밌는데요.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었던 거는 정신의학계 최초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요? 예. 기록 일지 같은 거? 맞아요. 환자에 대한. 예. 네. 교수님 정말 센스 있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회칭 말하는 차트를 쓴 거죠, 이제. 차트. 이 기록 차트라는 걸 도입하면서 요 정도 잠깐 이러는 사람은 오래 안 가. 이런 식으로 예후를 살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주먹구구식에서 좀 벗어났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크레펠린은 조울증 증상, 조현병 증상을 처음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조현병 증상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환청이 들려요. 또한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 감소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맞아요. 있었던 거 맞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현병 환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6년 통계를 보면 조현병 환자 1000명당 9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현병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건 지금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편견이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조현병이 무엇보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지 능력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는 그림이나 글을 쓸 때도 색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이분의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르게 쓴다. 이 그림은요, 영국의 화가 브라이언 찰리,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당시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상하세요? 아니요. 특별히 이상이 없으시죠? 네.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기괴한데? 뭔가 좀 기괴해졌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브라이언은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4일 후고요. 4일 후에 먹던 약의 용량을 반 이상 줄인 상태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느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술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은 좀 있죠. 자, 이 다시 4일 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자, 이제 자화상의 이목구비를 구별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머리 위에 검붉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자기 피를 빼서 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줄이면서 점점 증상이 나빠지는데 급속히 나빠지는. 이분은 약을 줄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점점 생각의 틀이 망가지는 거였죠. 그래서 우울증이 감정의 병이라면 조현병은 이렇게 생각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변하는구나. 크레펠린이 처음 정신질환을 분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신질환이 참 복잡한데요. 유전적인 뇌 기형, 분만중 감염, 뇌 손상, 최근에는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도 조현병 발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